재난 문자 때문에 끊겨버렸어. 얘들아, 산불 조심합시다. 산에 불 내지 말고. 진짜 심각하지? 너희 기부했어? 안 그래도 나 10,000원이라도 기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공감각적 심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푸른 종소리라는 게 있어. 얘들아, 종소리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종소리는 원래 무슨 심상이야? 청각이지.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했어? 소리가 푸르대. 이건 무엇에 무엇하지? 시각이 청각화일까? 청각이 시각화일까? 그렇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청각이었어. 근데 얘를 무엇화하여 나타냈다?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나타냈다.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의태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3번 선지인데, 의태어는 우리 시에 나온 적이 없어. 형태, 모습을 흉내내는 게 의태어라고 했지. 근데 의성어는 나온 적이 있어. 의성어 뭐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는 나온 적이 있어. 그렇지, 귀뚜루르. 귀뚜루르라는 의성어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어 했으니까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거겠지. 소리를 흉내내는 거. 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어. 이거 맞으면 뒤에 것도 당연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청각적 이미지 사용했어? 그럼 감각적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4번이 적절하고, 5번은 인간과 자연을 대조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시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태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좀 참고 기다리면서 꿈을 잃지 않는 거.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간은 저렇고 자연은 이래. 대조적인 게 나타나 있지? 않지. 그래서 틀렸어. 그럼 뒷장으로 넘겨도 돼? 자, 8번부터 11번 중에 쌤이 해설해줘야 하는 거. 틀린 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거. 11번. 가연이는? 8번? 더 없어? 그럼 8번이랑 11번. 근데 10번도 애들이 은근 많이 헷갈리던데. 10번은 둘 다 맞았어? 애초에 역설법은 논리적인 게 아니지? 모순이 있는 거니까.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은 아름답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결국 이거 뭐라 그랬어?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나고 보고화를 먹으면 죽어. 하지만 이건 다 결국 무엇을 지키는 거야?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가치가 있어 라는 시였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고, 1년부터 3년에 나타나는 대상은 사연의 자식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밤톨인지 가시인지 보고알인지 독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문맥 따라서 보면 돼. 여기서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밤톨, 보고알, 자식, 이거 다 요렇게 연관되는 거 맞지? 구린내, 가시, 독, 술 끊은 친구의 그런 독한 마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지? 넘어가도 괜찮겠어? 그 다음에 3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 활용하였지. 선생님, 보고알은 어떻게 접합니까? 막 이러면서 딴지 걸지 마. 알았지? 막 저기 막 초월적인 존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4번,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맞아. 우리 이 시에서 모순이 어떤 포인트로 나타나냐면, 자, 은행나무 열매에서 풍기는 구린내, 사람들이 싫어해. 가시, 너무 따가워. 보고알, 먹으면 죽지. 그런데 사실 이건 향기로운 거고, 이건 보거의 사랑이고, 이건 뭐 또 이제 너그러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에서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역설이 나타난 거고, 4번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5번, 화자는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했을 때, 어떤 사건 터지면 일단 중립 기어 박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네 중립적인 게 뭐야?
한쪽 따르지 않고. 맞아. 어느 한쪽 편도 따르지 않고 일단 중간에서 보는 거. 그럼 여기서 중립적이라는 거는 긍정도 하지 않아. 부정도 하지 않아. 요걸 바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대상을 완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향기로워, 너그러워 막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어. 8번에 5번이었어. 그래서 11번 볼까요? 역설법이 쓰이지 않는 것은, 자, 역설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설,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말이 되지 않아? 이거 무슨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때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그라미와 세모,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속성이 같이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그럼 1번,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근데 봄이 어떤 봄이냐면 찬란한 슬픔을 갖고 있는 봄이래. 일반적으로 찬란하다라는 건 뭐지? 눈이 부시고 막 밝고 막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게 찬란한 거잖아. 그럼 얘는 동그라미지. 슬픔은 일반적으로 세모, 마이너스의 이미지지. 그래서 역설이 성립이 됐어. 그 다음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룩하다라는 건 이제 만들어내고 형성하고 읽어내고 이런 걸 뜻하거든. 자, 결별은 일반적으로 헤어지는 거잖아.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모야. 축복은 당연히 동그라미겠지. 어떻게 안 좋은 게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이거 가윤이가 숙제로 해온 표현인데, 아우성은 우악 하고 시끄러워.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모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벚꽃 지는 것을 보니 푸른 소리 좋아. 이거는 뭘까? 별거 없어 그냥. 벚꽃 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푸르른 소리 좋아. 그러니까 사실 이 시에는 뭐 별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시냐면 어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데, 벚꽃을 지는 거 보니까 푸르른 한결같은 소리 좋네. 근데 또 한결같은 소리 좋다 계속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벚꽃도 좋네. 둘 다 좋네. 둘 다 좋아야지. 약간 요런 시야. 그냥 그런 귀여운 시였고. 자, 5번. 우리 숙제에도 있는 그런 문구였지. 님은 갔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임은 갔어. 근데 나는 안 보냈대. 이미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내? 그치? 이것도 동그라미와 세모, 뭐 둘 중 뭘 동그라미로 하든지 반대되는 속성이잖아. 그래서 역설이야. 괜찮아?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되겠어? 자, 이 시를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번부터 15번 넌 바보다 와 관련된 문제 중에 헷갈리는 거? 없었어? 가연이는? 없었어? 확실히 그래도 좀 여러 번 배웠던 거라서 괜찮았나 보네. 그러면 복습 테스트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 프린트 해설할게. 숙제 프린트 나눠줘야 되는구나. 내가 갖고 있었어. 여기가 가연이니까. 정답은 쌤이 해설해주면서 너희가 같이 다시 표기를 하면 돼. 자, 임의 침묵, 한용운이라는 작품이, 한용운 시인은 임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그 임에 대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사랑,
대하여서 노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나 너무 슬퍼 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언젠간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 새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려는 그런 시야. 1차적으로는 그런 시고, 한용우는 그리고 또 약간 상식으로 알아도 일제강점기 시인이라서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독립운동가고 스님이었어. 표기를 볼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자, 봐봐. 임 혹은 님이라고 하는데, 이때 영원한 사랑, 그리고 이별의 슬픔, 극복,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 이게 주제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어 라는 배경을 보면 이때의 임은 같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임은 뭐겠어? 우리 조국의 어떤 자유라는 거. 지금은 내가 이미 떠나버려서, 자유가 떠나버려서 너무 슬프지만 이걸 잘 꼭 참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이건 뭐야? 광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치? 그렇다면 스님이라면 너 이제 그 불교의 사상 알아? 그 불교는 이제 그런 거잖아. 뭔가 그 속세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이번 생이 있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그 다음 생이 또 있고 그 다음 생이 또 있고 약간 요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이런 불교적 사상과 관련되었다. 불교적 윤회 사상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 일단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고, 자, 이게 이 시가 메인이 되는 시는 아니니까 가볍게만 얘기를 해줄게.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했을 때 님은 어떤 조국일 수도 있다고 했고 진짜 사랑하는 임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로 따져보면 부처님, 내가 추구하는 진리 이런 것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게 원래는 차마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떨치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지금 차디 찬 티끌이 되어서 미풍, 약하게 부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 나침반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어. 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너희가 여기를 체크를 잘 해줬거든? 근데 표현법을 연결짓는 게 조금 아쉬웠어. 봐봐. 이거 볼까? 너희가 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말소리에 귀먹었어 라는 표현은 응 아니야 나 사실 완전 잘 들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반어라고 써온 것 같아. 맞아? 근데 반어는 딱 봤을 때 말은 돼야 돼. 근데 봐봐라. 말소리에 귀가 먹었대. 소리가 있는데 귀가 막힌 거야. 이거는 역설이라고 봐야 돼. 청각적인 요소가 있는데 청각을 거부했어. 그러면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이
멀어버렸어. 이것도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데 응, 안 보여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역설이야. 물론 조금 더 이제 대학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단어와 역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와. 그래서 너희가 아니야 이거 사실 반어야 라고 뭔가 주장을 근거를 엄청 대가지고 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수준에서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나타난 거잖아. 그럼 역설이라고 봐야 돼.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계속 보면은 사랑하는 것도 사람들의 일이니까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그 이별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이 화자도 너무너무 슬퍼서 놀란 가슴이 뻥 하고 이제 슬픔에 터져버렸대. 그렇지만 이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랑을 깨뜨리게 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계속 쓸데없이 슬퍼하고 계속 쓸데없이 울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슬픔에 쓸 에너지, 힘을 우악 하고 옮겨서 새로운 희망의 정수박이에 그냥 정수리 이렇게 생각해. 새로운 희망 쪽으로 들이부었대. 여기서부터 이별의 슬픔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야겠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날 때 그래 언젠간 떠날 수도 있겠지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도 그래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하는 것을 믿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자, 그 다음 게 볼까? 그래서 임은 갔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님은 갔어. 이미 간 사람인데 내가 보내지 않았어. 요게 바로 충돌되는 거야. 요렇게 하고 충돌되니까 여기가 바로 역설 두 번째라고 보면 돼. 어때? 좀 역설 조금씩 감이 와? 고마워. 꾸덕꾸덕 해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바퀴벌레가 너 바퀴벌레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태어나서? 헉,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구나. 둘 다 없어? 여행 가서도 못 봤어? 그 선생님은 그 대학가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선생님 살던 그 집이 그 되게 술집이랑 PC방이랑 되게 가까운 데 위치했던 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점 막 그런 거 근처니까. 그리고 또 약간 연식이 오래됐었어. 그 대학가 근처에서 신축 오피스텔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 진짜 내 살면서 진짜 한평생 그 4년 동안 온갖 바퀴벌레 다 본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밖에서 들어온 바퀴인 것 같아. 아침에 이제 눈을 비비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벽에 뭔가 턱하니 붙어있는 거야.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바퀴벌레가 이만해. 그래서 너무 커서 난 그게 바퀴벌레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뭐지? 저게 뭘까? 뭔가 그 다른 그 날벌레 같은 건가? 했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바퀴벌레 생김새인 거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자, 바퀴벌레는 근데 이런 데서도 살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거든? 걔를 내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걔도 뭔가 늙은 바퀴벌레인 것 같은데 움직일 힘이 없어서 거기 딱 계속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를 화장실 한 이틀을 못 썼어. 근데도 계속 거기 살아있더라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는 뭐냐면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면서 야, 쟤는 지금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한데도 살아남네? 그럼 먼 훗날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지면 그때도 살아남을까? 근데 걔는 이제 진화하는 존재잖아. 어쨌든 바퀴벌레는 환경에 맞춰서 계속 거기 적응하면서 살아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바퀴벌레가 뭔가 철판 같은 걸 이제 끼고 태어나는 그런 바퀴벌레가 되지 않을까? 요런 식거든?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년 볼게. 마지막 년에 맨 마지막 부분.
야, 언젠가는 진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그러다가 이미 그 철판을 이제 두른 벌레들이 사실 진화해서 밑에 언제 나올까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흰 편이라서 이 폐수가 너무 깨끗한 탓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직 그냥 거기서 잠들어 있는지 몰라. 요런 부분이야. 그럼 이거 뭐야? 사실 지금도 겁나 더러워. 겁나 더러운데 바퀴벌레가 그 겁나 더러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잖아. 먼 훗날 철판 가는 바퀴벌레 등장하겠네? 이런 맥락인 거거든? 그러면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애초에 스모그가 뭐야? 먼지로 이제 이루어진 연기잖아, 그치? 이거 뭐지?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 가연이가 반어법 만들어준 것 중에서 시험 망친 친구한테 너 대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거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너무 깨끗하다! 약간 이런 느낌. 반어야, 반어. 폐수 뭐야? 애초에 공장 같은 데서 나온 찌꺼기물 같은 걸 폐수잖아. 그래서 아직 너무 깨끗해서 그런가 봐. 약간 이런 느낌. 둘 다 반어가 쓰였어 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건 잘 찾았지? 잘 못 찾았어도 돼. 지금 들었을 때 이해됐지? 가연이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알았어. 자, 그리고 밑에 표현도 둘 다 잘 써와서 이제 숙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52분인데 조금 더 하고 쉴까? 아니면 일단 쉬고 할까? 가연이는 어떤 쪽이든 상관없어 보이고, 가연이는 어때? 상관없어요? 그럼 나 시 조금만 소개해주고 쉬어도 돼? 알았어, 좋아.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시조 알아보기 그럼 넘기자. 너의 시험 범위 중 하나가 사설 시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조의 형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가연이랑 둘 다 두꺼비 진도 끝났어? 거기서 시조의 기본 형식 알려주신 적 있어? 몇 음보고 초장, 중장, 종장이 어떻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쌤이랑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 알았지? 일단 시조는 고려 말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 발달을 했어. 그러니까 등장한 건 고려 말보다 전이다라는 학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유행하기 시작한 건 고려 말이고, 그다음에 완전 리즈를 찍은 건 조선시대고, 그 향간이, 고려가요니, 한신이 하는 옛날 고전 시가의 장르들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이름 정도는 들어봤었지. 뭐 한시, 고려가요 들어봤지. 근데 사실 그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막 잘 쓰여지고 있지 않지만 시조는 형식이 굉장히 간결하고 그 간결한 형식 안에 나의 정서와 주제를 잘 표현하기 좋은 그런 틀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시조대회 같은 게 열리기도 해. 오늘날까지 아주 잘 쓰이고 있는 그런 정형시. 정형시는 뭐지?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야. 일정한 형식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 글씨 빨리 쓰지.
자, 그럼 너희 시조의 형식 잘 꿰뚫고 있는지 물어볼게. 시조는 기본적으로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3장. 3장이라고 해. 어떻게 해서 3장이야? 약간 처음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3장이야. 그럼 첫 번째 장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초장. 두 번째 장, 중장. 마지막 장은? 기억나니? 뭐게? 종장. 맞아, 종장. 종장은 종결한다 했을 때 종이야. 그렇게 외우면 좀 쉽겠지? 초반부, 중반부, 종결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구로 또 쪼갤 수가 있어. 들어본 적 있어? 3장, 몇 구, 몇 자. 들어보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것까지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나? 학교쌤이 설명은 해주셨어. 오케이. 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가 원칙이야. 자, 시조는 정형시라 그랬어.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형식? 요게 정해진 형식의 기본이야. 이게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구는 어떻게 되냐면 각 장을 반절로 쪼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내 꼴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려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각각 구라고 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6, 9 표시해 줄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글자는 45글자 내외인데 이걸 막 일일이 셀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음수율과 음보율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시조는 음수율과 음보율이라는 걸 가지기 마련이야. 자, 율자가 붙었네. 이거 뭐냐면 운율이야. 우리 운율은 지난 시간부터 많이 했었지. 리듬 느끼는 거. 리듬을 만드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 반복이 기본이라고 했어. 뭔가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되기 마련이라고 했어. 그리고 특히나 음수율과 음보율은 겉으로 빡 하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고 해서 외제율이라고 해.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해 주신 적 있니? 없어? 그럼 몰라도 돼. 자, 아무튼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냐? 봐봐. 음의 수, 즉 특정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야. 특정 음의 수, 특정 글자 수를 반복해서 형성하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하고, 음보율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끊어읽는 단위를 음보율이라고 해. 특정 끊어읽기 단위를 반복해서 형성되는 운율을 음보율이라고 하거든. 자, 그렇다면 시조에서 음수율, 글자 수를 어떤 식으로 반복하는지 알려줄게. 보통 3글자, 4글자, 3, 4조라고 해. 혹은 4글자, 4글자, 4, 4조라고 해. 3, 4조 또는 4, 4조 반복하는 게 시조의 딱 기본 리듬 형식이거든.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3, 4 100번 죽고 죽어 3, 4 쌤, 이거 5, 2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이렇게 외워. 자, 백골이 진토되어 3, 4
넋이라도 있고 없고 4, 4. 임향한 일편단심이 이거는 3, 6이긴 한데 종장은 봐봐. 글자 수는 3, 5, 4, 3. 3, 5, 4, 4. 여기서 조금씩 종장 부분 조금 변형되는 그런 게 있어. 종장 부분 보통 요렇게 글자 수가 반복돼. 근데 이거는 3, 6이잖아.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 모든 시가 다 오리지널리티를 지키진 않아. 여기 4, 4. 그래서 글자 수가 시조는 45자 내외라고 했잖아. 그래서 3, 4조 곱하기 6 하면 이제 7, 6에 42 정도 나오고 4, 4조 곱하기 6 하면 이제 6, 8, 6에 48 해서 대충 이제 48 나오거든? 그러니까 45자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자, 음수율과 또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게 음보율이야. 끊어읽기 단위. 근데 우리 자연스럽게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끊어읽게 된다? 봐봐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 여기 또 한 번 해볼래? 같이 속삭여볼래? 시작.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스즈머의 둘밖에 없는데 봐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고 죽어. 어때? 4번씩 끊어읽지? 4는 뭐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4는 뭐야?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라. 4은 뭐야? 그래서 시조의 음보수는 4은 뭐야? 그러면 뭐 다른 음보도 있을까? 있거든? 민요 같은 건 보통 3음보일 때가 많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3음보. 근데 어쨌든 시조는 4음보가 기본이야. 다른 시조 다 마찬가지야. 자, 으쌰. 분필을 줍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다른 거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모든 종류의 시조는 딱 하나는 고정시켜야 돼. 어디를 고정시켜야 되냐?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여기 배웠지?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몇 글자? 3글자. 글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3음절로 고정시켜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체크하세요. 자, 우리 1페이지까지만 하고 쉬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시조의 분류가 있는데 이건 사실 크게 막 어렵진 않아. 시대에 따라서 개화기까지는 옛날 시조니까 고시조고 그 이후 개방된 이후로는 현대 시조인 거야. 그 다음에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여기 좀 볼까? 자, 이건 평시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오리지널 3장, 6구, 45자 내외 그 형식을 딱 지키는 게 딱 오리지널 시조라서 평시조야. 어시조는 어느 한 부분이 약간 삐끗한 부분인데 사실 어시조가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고 중요한 건 사설시조야. 사설시조는 야, 너 사설이 길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시조인데 뭔가가 되게 길어진다? 어떻게 길어지냐면은 어시조처럼 어느 한 군데가 약간 길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중장이 겁내 길어져. 너희가 보는 두꺼비 그 파리, 그것도 사설시조에 해당하는데 가만 보면 두 번째 장, 중장이 되게 길걸? 두 줄짜리일걸 거의? 그걸 바로 사설시조라고 하는데 사설시조 특징이 또 뭐냐면 작가층이라고 하지. 작자가 평민일 확률이 굉장히 커. 평시조는 형식을 딱 지키는 거지. 양반들 형식 지키는 거 중요할 거 아니니. 그치? 그리고 실제로 평시조는 작가가 누구인지 같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양반들이 작가이로서 이름을 또 남길 수 있겠지. 근데 평민들은 자기 이름을 알릴 그럴 일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설시조는 작자 미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작자 이름이 미상이라는 게 아니라 미상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평민들이니까 좀 고상하게 막 고고한 척하지 않고 조금 되게 다채로운 표현을 많이 쓸 거 아니야. 표현법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뭔가 좀 과장적이거나 웃기거나 풍자를 하거나 이런 좀 센 표현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사설시조의 특징은 중장이 겁나 길어지고 작가가 평민일 확률이 크고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어. 요거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단시조랑 연시조 볼게. 단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딱 한 세트 딱 있는 거. 연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1년, 2년, 3년처럼 연달아서 있는 거. 너 1학년 때 오후가 배웠어? 안 배웠어? 아무튼 간에 오늘날의 현대시에 1년, 2년, 3년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반복되는 게 연시조야. 이거 넘길게. 시조의 주요 주제는 작자층에 따라서 짐작이 가능하다. 이걸 왜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른 시조를 예시로 갖고 올 확률이 크잖아. 근데 작가가 누군지를 알면 주제 이 중에 하나겠지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 봐봐. 작가가 양반 사대부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금님 사랑합니다. 저는 임금님밖에 없어요. 하는 충성, 충절이라고 하지. 절개와 지조 이런 걸 노래할 때가 되게 많고 아니면 양반들은 옛날부터 자연에서 막 유유자적하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자연 좋아. 요게 그냥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90%. 자, 두 번째. 자, 맨 처음에 시조는 양반들끼리 갖고 놀았던 그런 시조 형태인데 양반들은 어디서 놀아? 술집에서 기생들이랑 놀지. 근데 기생들이 신부는 천민이긴 해도 양반들이 노는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자도 되게 많이 알고 노래도 알고 춤도 알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기녀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양반 사대부의 뭐 여자들 자, 남자 여자 역할 구별하는 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 더 심했지. 사랑, 이별, 그리움 이런 시가 주제다. 그럼 보통 작가가 기생 혹은 여자일 확률이 되게 컸어.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세 번째, 평민이다. 평민이면 작자, 미상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랬지. 그리고 사설 시조일 확률이 크다 그랬어. 당연히 우리 사람들 사랑, 이별, 이야기 만국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서민들은 삶이 고달팠을 거 아니야. 삶의 애환을 노래하기도 했고 너희가 이미 알다시피 두터비처럼 뭔가 나를 못 살게 하는 탐관오리들을 풍자하고 이런 주제들이 많았어. 그래서 작가층을 보고 주제를 짐작하거나 주제를 보고 작가층을 짐작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 시조는 별게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동태눈이 되는데 막 자기들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해놓고 아닌가? 이 정도로 길게 할 줄 몰랐어?
9시 10분.